이집트 미스터리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를 찾던 중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집트와 아틀란티스 사이에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인데요. 피라미드를 포함한 이집트 문명은 당시의 지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발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류의 문명도를 그래프화시켜보면 이집트의 전성기 때 그래프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시 이집트 문명을 외계인이 건설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죠. 한 세기는 건너뛴 듯한 그들의 기술력은 실제로 주변국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집트 역시 어딘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건 아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집트 문명에 관한 기록 중 아틀란티스와 연관되어 있는 실제 기록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틀란티스를 그저 신화 속의 섬 혹은 전설 속 잃어버린 도시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틀란티스의 실존 여부는 아직 그 어떠한 점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죠. 아틀란티스 대륙이 존재했다고 전해지는 지브롤터 해협 주변국들의 고대 문헌에는 헤라클레스 두 기둥 넘어 거대 국가 전설이 등장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기둥은 지브롤터 해협에 위치한 큰 바위산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거대 국가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학자들은 이러한 문헌들이 지칭하는 것이 아틀란티스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해 기록된 유일한 서적은 플라톤이 집필한 크리티아스인데요. 플라톤은 조상인 솔론으로부터 아틀란티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대서양 바다 위에 존재했던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에 매료된 그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이집트까지 찾아갑니다. 솔론에게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처음 들려준 사람이 이집트의 신관이었기 때문이죠. 플라톤은 이집트로 가서 성직자 코노피스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실존을 확인한 플라톤은 이집트 기둥에 기록된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직접 목격하기도 했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집트는 이미 오래전에 아틀란티스와 접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꾸며낸 말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당시 플라톤은 철저하게 입증된 자료만을 위주로 글을 썼습니다. 그에게 있어 팩트체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죠.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이집트로 찾아간 것만 보아도 사실에 대한 그의 집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의 저서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주변국들보다 훨씬 더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붕 떠버린 이집트 문명의 기술력 뒤에는 정말 아틀란티스가 숨어 있는 걸까요? 아틀란티스를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미국의 저널리스트 이그나티우스 도넬리는 1882년 집필한 아틀란티스 홍수 이전의 세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핑크스와 같은 이집트 문명이 뛰어난 형태로 완성되어 역사에 등장했던 것은 아틀란티스의 생존자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스핑크스가 지어진 시기는 기원전 3000년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플라톤의 저서에 따르면 아틀란티스의 멸망 시기는 기원전 9600년경입니다. 6000년이 넘는 시간차가 발생한 것이죠. 이 의문점에 대한 해답은 하늘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새 피라미드 위치는 오리온 별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피라미드들과 같은 곳에 위치해 있는 스핑크스 역시 천문학적인 해석이 가능한데요. 스핑크스는 사자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900년경에서 기원전 8800년경 사이의 사자 자리는 스핑크스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세 개의 피라미드가 오리온 별자리를 따서 만들어진 것처럼 스핑크스도 사자 자리를 본따 만들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스핑크스가 건설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러한 가설을 토대로 스핑크스 건설 시기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전인 기원전 1만년경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틀란티스의 멸망 시기와 스핑크스의 건설 시기는 맞물리게 되죠. 스핑크스 아래에 아틀란티스의 비밀 문서가 묻혀 있다.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인 에드거 케이시가 생전에 했던 예언입니다. 어떠한 과학적인 입증이 없는 말 그대로 예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직접적인 탐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1991년 로버트 쇼크 박사는 지진 탐지술을 이용해 스핑크스를 조사하던 중 스핑크스의 두 발 사이 지하에 텅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스핑크스 미스터리는 전 세계 수많은 고고학자들을 이집트로 불러들였는데요. 실제로 스핑크스 측면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비밀 터널이 발견되기도 했고 스핑크스 바로 앞에 땅 아래에 정체불명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당국이 지하 공간의 추가 발굴 및 원격 탐지 장비 사용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탐사를 금지했기 때문이죠.
비밀 터널은 아예 입구를 봉쇄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 당국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돌았는데요. 때문에 스핑크스 아래에 있는 지하 공간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비밀 터널은 어디로 연결되는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미의 고대 문명과 이집트의 고대 문명은 상당히 유사한 점을 보입니다. 피라미드와 태양신이 존재하며 홍수와 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미의 피라미드는 이집트 피라미드와 모양은 다르지만 시공법과 지어진 시기, 담고 있는 수학적 의미는 거의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드넓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비슷한 문명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플라톤의 크리티아스에는 이러한 내용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틀란티스를 통해서 대서양을 에워싸는 반대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정말 아틀란티스의 생존자가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건설한 걸까요? 1722년 4월 5일 부활절, 네덜란드의 제독 야콥 로에브는 남태평양을 횡단하던 중 조그만 섬 하나를 발견합니다. 섬의 크기는 대략 170제곱킬로미터로 제주도의 10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이었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이 작은 섬이 야콥의 눈에 띄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보였던 거대한 석상들 때문이었는데요. 하늘을 올려다보는 자세로 웅장하게 서 있는 수백 개의 석상들로 인해 야콥과 선원들은 잔뜩 긴장한 채로 섬에 상륙했다고 하죠. 섬에는 문명과 한 번도 접촉이 없었던 원주민들이 대략 5,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야콥을 정작 놀라게 했던 것은 원주민이 아닌 석상이었는데요. 가까이서 바라본 석상은 생각 이상으로 거대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죠. 석상은 해안선을 따라 쭉 이어져 있었으며 그 개수는 무려 800개가 넘었습니다. 탐험에서 복귀한 야콥은 부활절에 섬을 발견한 것에 의미를 두어 섬의 명칭을 이스터 섬이라고 명했죠. 야콥은 해당 석상들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추측해보려고 했지만 끝내 비밀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섬에는 거대한 바위산도 없었고 석상을 옮기는 데 쓸만한 단단한 나무들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50년 정도가 흐른 뒤 영국의 탐험가인 제임스 쿡은 이스터 섬에 들러 소문으로만 듣던 거대 석상 모아이를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단단한 돌을 정교하게 가공한 기술력에 그는 실로 놀라워했다고 하는데요. 석상을 관찰하던 제임스는 이상해 보이는 점들을 몇 가지 찾아냅니다. 모아이의 생김새가 인간과는 사뭇 달라 보이는 것이었는데요. 귀는 얼굴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길었고 코는 굉장히 컸으며 머리는 몸의 비례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제임스의 방문과 증언 이후 이스터 섬은 본격적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입소문은 섬의 원주민들에게는 악몽의 시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과 페루의 노예상들이 원주민들을 납치해 본인들의 나라로 데려가 강제 노역에 투입시켰으며 외부인들에 의해 섬에 매독과 천연두 같은 각종 바이러스가 퍼져 많은 원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죠. 원주민들은 고립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외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터 문명은 유명세를 탄 지 100년 정도가 흐른 1870년 결국 멸망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이스터 섬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섬에 얽힌 기이한 전설들과 모아이 석상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때문이었습니다. 섬에 있는 모아이 석상의 크기는 작은 것은 4m, 큰 것은 무려 21m에 달했으며 무게는 최소 20톤, 최대 80톤에 육박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러한 거석 800여 개를 섬 곳곳으로 옮긴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문제였죠. 이에 사람들은 모아이 석상을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연관짓기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거석의 이동과 조각에 대한 비법을 전수받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였는데요. 몇몇 학자들은 이스터 문명이 아틀란티스 문명의 잔재일 수도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설들이 등장한 이유는 모아이 석상이 시대를 초월한 기술력이 있어야만 존재가 성립할 정도로 미스터리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1968년 스위스의 유명한 음모론자인 에리 폰 다니케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나 합니다.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은 고대 지구에 방문한 지적 생명체에 의해 만들어졌다. 다니케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석상들이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으로 조각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종족이라는 것을 석상의 방향을 통해 암시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스터섬 원주민 사이에서 내려오는 마케마케 전설 또한 그 근거라고 밝혔는데요. 마케마케는 새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케는 이것이 날개 달린 외계 생명체 혹은 날아다니는 비행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말하였죠. 특정 이유로
인해 지구에 방문한 외계인이 자신들의 흔적을 남긴 것이다. 이후 다니케는 관련 책까지 내며 해당 가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외계인이 모아이를 만들었다는 이 가설은 대중들의 관심을 얻는데 크게 성공하여 이스터섬과 모아이 석상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크게 공헌하였죠. 하지만 학자들의 반응은 싸늘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돌들은 화산석 재질로 보통의 돌보다 가공이 훨씬 간편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스터섬에 한때 야자수가 울창했다는 것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나무를 이용해 거석들을 옮겼을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박하는 학자들도 나왔는데요. 야자수는 겉은 딱딱하지만 속은 그렇지 못하여 최대 80톤에 달하는 거석들을 옮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모아이 석상은 걸어서 섬을 돌아다녔을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칼립 교수는 모아이 석상의 이동 방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모아이 석상의 양옆과 뒤에 총 3개의 밧줄을 건 뒤 교대로 잡아당기는 것인데요. 번갈아가며 균등하게 힘을 받은 석상은 뒤뚱거리는 모습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가설이었죠. 칼립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약 4.5톤에 달하는 콘크리트 모형을 제작하여 직접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총 18명으로 이루어진 연구팀은 구호에 맞추어 밧줄을 잡아당기면서 4톤이 넘는 모형 석상을 옮기는데 실제로 성공하였는데요. 이들은 약 1시간 동안 100m 정도를 전진시켰습니다. 칼립 교수의 실험은 묘기일 뿐이다. 하지만 같은 대학의 틸버그 교수는 그것이 불가능한 가설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모형이 실제 모아이와 모양도 같지 않고 시간과 노동력에 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죠. 더군다나 칼립 교수의 가설대로라면 모아이 석상의 하단부가 반동에 의해 움직이게끔 둥그스름한 모양으로 디자인되었어야 하지만 실제 모아이들의 하단부의 모양은 그 모양새가 제각각이었습니다. 또한 4.5톤 정도의 석상이야 어찌 옮긴다 해도 그 20배에 달하는 80톤의 대형 석상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 방법이었죠. 섬의 크기는 작았지만 밧줄을 이용한 반동만으로 섬 전체를 누비며 모아이 석상을 옮겼다는 것도 사실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가까웠습니다. 힐버그 교수와 대부분의 학자들은 모아이는 나무를 통해 옮겨졌으며 그로 인한 무분별한 벌목과 환경 파괴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이라 설명합니다. 실제로 이스터 섬의 최대 부흥기에는 약 3만 명 정도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된다고 하는데요. 섬에 최초로 방문한 문명인 야콥은 원주민들의 수를 대략 3,000명 정도로 예측했죠. 이스터 섬의 문화는 결론적으로는 문명인들의 이기에 의해서 완전히 끝난 것이지만 그 전에 이미 모아이 석상 건설에 대한 집착과 광기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이 유력한 학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 정확히 드러난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요. 2015년 상반신뿐만 아니라 하반신까지 가진 모아이가 있다는 것이 발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나무를 이용하고 밧줄을 동원하여도 사람의 힘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라 판단된다고 하죠. 정말 초자연적인 힘의 도움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모아이들은 전부 바다를 등진 채 섬의 내륙을 향하게끔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그 끝에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들이 잠들어 있지는 않을까요? 고대 잉카의 공중도시 마추픽추. 마추픽추는 케추아 인디어어로 오래된 봉우리를 뜻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유적지로 보일 수 있는 마추픽추에는 꽤 많은 미스터리와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마추픽추가 발견되기 전부터 페루의 고산지대 인근에는 놀라운 공중도시에 대한 전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페인의 잉카 제국 정복 당시에도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단순한 지역 민담 정도로만 치부받았죠. 그러던 1911년 미국 예일대 교수인 하이럼 빙엄은 잉카 문명 조사를 위해 페루를 방문하여 연구를 진행하던 중 한 원주민 농부로부터 산 꼭대기 고대 도시에 관한 전설을 전해 듣습니다. 해당 전설을 토대로 우르밤바 계곡을 조사하던 빙엄은 고산지대에 거주하던 토착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빙엄이 고대 도시에 대해 묻자 파블리토라는 어린 꼬마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빙엄을 산 꼭대기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산봉우리에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고대 유적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죠. 돌로 된 석조도시 마추픽추는 옅게 낀 안개와 더불어 신비로운 아우라를 가득 풍기며 해발 2,400m 안데스 산맥 정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마추픽추가 공개되고 난 후 학자들은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15세기경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도시에 사용된 기술력이 시대를 훨씬 웃돌 만큼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산 위부터 산 아래까지 이어진 정교하고 체계적인 수로, 서늘한 산바람을 이용한 천연 냉장고, 자연석을 이용한 나침반과 해시계까지 그 당시에 지어진 문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중 돌을 다루는 속조 기술은 신기에 가깝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놀라웠는데요. 그들은 평균 20톤 정도 되는 바위들을 두부처럼 매끈하게 잘라 쌓아 올렸는데 바위 틈 사이는 면도칼 하나가 안 들어갈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가장 거대한 돌은 높이가 무려 9m, 무게는 360톤에 달했는데 잉카인들은 이러한 거석들을 나무 밀대와 인력만을 이용해 산 위로 끌어올렸을 거라 추정된다고 하죠. 마추픽추는 존재 자체로 경이로우며 신비로운 고대 문명의 잔재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로도 선정되며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기도 했는데요. 마추픽추는 고대 잉카인에 의해 지어졌고 잉카 제국이 스페인 정복대에 의해 멸망하면서 주인을 잃어버린 채 남게 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설에 반하는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가설들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첫 번째, 최초 발견자. 마추픽추의 최초 발견자는 앞서 말했듯 하이럼 빙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간에는 그보다 먼저 마추픽추를 발견한 사람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빙엄이 마추픽추의 실체를 대중에게 공표한 이후 영국인 선교사였던 토마스 페인과 독일 기술자였던 폰 하셀이 자신들이 먼저 마추픽추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874년 제작된 과거의 지도에서 마추픽추로 추정되는 곳의 지명과 위치가 기록되어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주장과 기록들에는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하이럼 빙엄이 최초 발견자라는 것이 정설로 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마추픽추를 지칭하는 듯한 비밀스러운 고대 기록들이 몇 가지 더 등장하여 마추픽추의 최초 발견과 기록에 대한 논란은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죠. 두 번째, 폐허. 마추픽추는 그 용도에 대해서도 가설들만 난무할 뿐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잉카 황제의 개인 정원이었다,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한 거대한 신전이었다 등 그럴싸한 가설들은 많으나 그러한 가설들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무슨 이유로 저렇게 높은 곳에 건물들을 지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돌들을 이동시킨 건지, 이렇게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는 왜 이곳을 버리고 떠난 건지,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유골들 대부분이 여자와 아이들인 까닭은 무엇인지 등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한 의문점들만 가득 남아있죠. 그중 잉카인들이 마추픽추를 버려둔 채 폐허로 남긴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이 많습니다. 스페인 정복대와의 전쟁을 위해 아이와 여자들을 마추픽추에 남기고 떠난 뒤 다시 돌아오지 못한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나 이 역시 가설일 뿐이죠. 잉카인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들이 애써 가꾼 도시를 버렸고 이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스페인 군들도 한간에 떠도는 공중도시에 대한 전설을 들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그곳까지 찾아가 확인해볼 생각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로 인해 마추픽추는 1911년 하이럼 빙엄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고요한 폐허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초고대 문명. 마추픽추의 진짜 미스터리는 이것을 정말 누가 만들었는가입니다. 이전까지는 잉카인들에 의해 15세기경 지어진 것이라는 설이 정설로 통했으나 최근 밝혀진 여러 흔적들로 살펴보면 마추픽추는 잉카인들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닌 그 이전에 존재한 고대 문명에 의해 지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2011년 프랑스 연구팀은 마추픽추 인근에서 고대인들에게 사용된 듯한 거대한 지하 동굴을 발견하였으며 2016년에는 잉카 문명 이전의 것으로 확인되는 고대 벽화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새로 발견된 벽화는 그 색깔과 모양, 패턴이 기존 잉카의 벽화와 판이하게 달랐다고 하는데요. 이에 학자들은 잉카인들은 이미 존재해 있던 마추픽추를 보수 재건하여 사용했을 뿐 마추픽추를 태초에 건설한 것은 그보다 훨씬 오래된 초고대 문명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건축 양식과 유물의 연도를 측정한 결과 잉카 제국이 생기기 이전인 기원전 2000년경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놀랍게도 안데스 산맥이 도는 전설에 따르면 마추픽추는 아득히 먼 과거에 지어졌으며 새롭게 탄생하는 문명에 의해서 재사용되고 버려지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마추픽추를 품은 문명은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전설도 있다고 하죠. 이것은 잉카 제국을 예로 들어보아도 맞아떨어지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마추픽추에 존재하는 건물과 유적들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연도와 시기가 중구난방이라고 합니다.
마추픽추는 15세기경 잉카인들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 하여도 시대를 초월한 기술력이었다고 평가받는 고대 유적지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새롭게 밝혀진 연구 결과와 현지 전설들은 모두 마추픽추가 잉카 제국 이전에 건설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마추픽추가 잉카 이전에 건설되었고 그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문명에 의해 주인이 바뀐 유적이라면 그 태초는 과연 어디일까요? 마추픽추는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초고대 문명의 최초 발상지였던 걸까요?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위치한 치첸 이트사, 마야의 도시 중 가장 거대한 규모였으며 후에 등장한 고문원들의 잊혀진 신의 도시라고도 불렸던 영광의 문명. 마야는 멕시코 원주민 언어로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야인들은 스스로를 시간의 백성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영의 개념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수학, 천문학 등 숫자 분야에 있어서는 가히 천재적인 기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야의 위대한 유산인 엘 카스티오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도시의 심장부에 우뚝 서 있는 엘 카스티오는 뱀의 신 쿠쿨칸을 모시는 신전이었습니다. 30m의 높이를 자랑하는 이 피라미드는 9세기에 건설되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죠. 계단은 각 방향마다 91개로 동서남북을 다 합치면 총 364개라는 개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신전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계단 하나를 더하면 정확히 365개의 계단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마야인들이 1000년도 더 전에 1년이 365일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당시 기준으로 고도의 천체 지식과 수학 지식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개념이었죠. 엘 카스티오는 매년 특정 시기에 관찰되는 기이한 현상으로도 유명합니다. 해가 뜨면 북쪽 계단에서 마치 뱀이 미끄러지듯 지하로 그림자가 하강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건물의 배치와 해의 위치, 그림자 등 수많은 부분들이 수학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자로 형상화된 쿠쿨칸은 마야인들에게 있어서 농사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신의 메시지 역할을 하였다고 하죠. 하지만 정작 마야가 제일 중요시하고 힘을 쏟았던 분야는 이러한 천체 수학 지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요.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을 지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야인들이 남긴 유적과 문화를 살펴보면 그 사례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심장을 꺼내 신에게 바치는 전사의 신전, 승리한 자에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칠 기회를 주었던 주에고대 페로타, 제물로 바쳐진 이들을 기리는 총판틀리 제단까지 마야인들이 인간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만들었던 장소와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사의 신전. 엘 카스티오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1000개의 기둥이라고도 불리는 마야의 신전입니다. 신전을 감싸고 있는 돌 기둥들의 횡과 열 정확도는 놀라울 정도로 높다고 하는데요. 신전 꼭대기에 위치한 석상 차크몰은 비의 신이라 불리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야인들은 차크몰 석상 위에 사람을 올린 뒤 산채로 배를 갈라 심장을 꺼내서 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치렀는데요. 전사의 신전 기둥에는 이러한 신관의 모습이 부조로 선명하게 남아있기도 하죠. 신관은 가슴에서 갓 꺼낸 뜨거운 심장을 차크몰 위에 올려 신에게 바친 뒤 머리는 잘라 계단 아래로 굴렸습니다. 이것은 신에게 용서를 비는 행위이자 꽃,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했는데요. 가뭄이 들고 땅이 메마르는 것이 차크 신의 분노로 인한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비인륜적이고 자랑무도한 풍습이지만 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성스럽고 신성한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무서운 것은 이 신성한 의식이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2. 주에고대 페로타. 전사의 신전 맞은편에 위치한 주에고대 페로타는 마야인들이 공놀이를 즐긴 일종의 구기장이었습니다. 경기장은 길이 168m, 폭 70m에 달하는 대형 잔디밭이었는데요. 공놀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이들에게 있어 공놀이는 신성한 종교의식의 일부였습니다. 의식에 참여한 마야인들은 팀을 나누어 벽의 구멍에 공을 넣는 식으로 겨루었다고 하는데요. 경기는 일반적인 스포츠 경기의 경쟁 구도가 아닌 목숨이 오갈 정도로 치열한 혈투였을 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경기가 끝난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제물 의식 때문이었는데요. 경기가 끝난 직후에는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뒤따랐는데 이러한 희생은 경기에서 진 팀이 아닌 이긴 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승리한 팀의 주장 역할을 맡은 사람은 스스로 제물대 위에 올라야 했죠. 마야인들에게 있어서 신에게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생애 최고로 명예로운 일이라 대우받는 업적 중 하나였습니다.
신을 기리기 위한 의식에서 승리한 뒤에 신을 향해 자신의 심장까지 바친다는 것은 마야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던 것이죠. 이 명예를 누리기 위해 경기에 나서는 전사들은 혹독한 훈련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경기에서도 온몸을 바쳐 자신을 희생하고는 했는데요. 승리한 팀에서 희생자가 나오는 거니 경기에서 패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패배한 팀은 불명예스러운 사형을 당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 공놀이란 명예를 걸고 싸우는 목숨놀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3. 촌판틀리. 해골재단을 의미하는 촌판틀리는 제물로 바쳐진 희생자들을 기리는 곳이었습니다. 벽에 새겨진 해골 문양은 이러한 희생과 제물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촌판틀리 재단에 올려진 희생된 이들의 목은 고위층부터 하위층까지 모든 이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신에게 영예롭게 제물로 바쳐진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목적의식을 고취시키고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 쓰였을 거라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좋은 목적으로만 쓰인 건 아니었습니다. 경쟁 국가와의 전쟁에서 패한 포로들의 목을 잘라 전시하기도 하였고 쥐에고대 페로타 경기에 쓰진 패배자들의 머리를 잘라 올려놓기도 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층민들로 하여금 지배층에 대한 공포심과 경외심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치첸 이트사의 촌판틀리 재단에는 365일 피가 마를 일이 없었다고 하죠.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되기도 한 치첸 이트사는 현재까지도 활발한 고고학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특히나 엘 카스티오 지하에 있다고 전해지는 비밀 동굴의 입구를 찾기 위한 노력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하는데요. 세기를 뛰어넘은 지식, 하늘을 넘어 우주까지 바라보았던 세계관, 하루가 멀다고 이어진 인신공양까지 마야인들이 남긴 찬란하고 무자비한 문화는 고고학계의 성배로 남아 현대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야인들이 인신제사를 하며 숭배했던 대상은 과연 가상의 신이었을까요?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던 압도적이고 실질적인 존재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